우리가 없다면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자체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 생각을 하자고요. 인류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 세계가,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도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신이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신의 의미로 충만해 있겠지. 인간이 없더라도 그렇게 발상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근대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신이 있던 자리에 신을 몰아내고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 생각의 발전 끝에서 나온 것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인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세계 내 존재에서 세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자는 누구인가, 현 존재는 누구인가, 요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내 존재인 거예요. 그 내 존재 안에 있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현 존재가 어떻게 안에 있다는 거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 존재가 안에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현 존재는 세계를 열어 밝히면서 있다. 이게 내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내 존재를 규정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 존재가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세계를 열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세계로 열면서 있다는 것. 이게 이 안에 있음이라는 그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열면서 있다는 것, 열어 밝히면서 있다는 것을 계시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이 에어 슐로센하이트를 번역한 말이에요. 계시, 열면서 보인다 이런 뜻이니까. 에어 슐로센하이트라는 말은 수동태의 추상명사거든요. 그래서 닫힌 것을, 뚜껑을 열어서 밝힌다, 드러낸다. 영어로 하면 discover 정도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 존재가 존재함과 동시에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세계가 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해당되는 것이 리시퉁이다. 이 리시퉁은 이제 후기 하이데거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잖아요. 앞에서는 거의 안 쓰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쓰는데, 어두운 슈바르츠발트, 어두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면은 드러난 터, 그 훤히 열린 터가 리시퉁이고, 그 훤히 열린 터의 그 환한 밝음, 혹은 그냥 타동사랑 밝힘, 이게 리시퉁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현 존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열면서 세계를 밝히는 것, 그래서 세계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 있음이라는 것의 핵심,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계시성이다. 에어슐로센하이트다. 그것은 열어 밝히는 거다. 세계를 열어 밝히는 거다. 그걸 다른 말로 리시퉁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 존재가 이 세계를 열어 밝힐 뿐만 아니라 현 존재 자신을 열어 밝혀요. 밖으로 보면 세계를 열어 밝히는 거고, 안으로 보면 현 존재 자신을 열어 밝히는 거예요. 그 현 존재가 자신을 열어 밝힌, 혹은 그렇게 열려서 열림, 이거를 하이데거가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존재가 자신을 열어 밝히는데, 현 존재 자신을 사실은, 그러니까 현 존재는 세계를 열어 밝힘과 동시에 자신을 열어 밝히는 거고, 달리 말하면은 자신을 열어 밝힘과 동시에 세계를 열어 밝히는 거예요. 그건 동시적인 거예요. 내가 열리지 않으면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러면 그렇게 열어 밝힌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시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기서 하이데거가 먼저 이해하는 게 바로 심정성과 이해입니다. 심정성과 이해가 바로 그 현 존재의 계시성을 구성하는데, 현 존재가 자기를 열어 밝히는데, 그 열어 밝힌다는 것이 어떻게 열어 밝히는가, 그게 먼저 심정성이다. 이 심정성, 혹은 심정이라고 해도 돼요. 독일어는 befindlichkeit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영어로 치면은 find예요, find. 이 find라는 단어가 찾다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인데, 객관적으로 저기 하면 상황에 처해 있음이고, 주관적으로 보면 내가 그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베핀들리시카이트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야기 쭉 흐름상을 보면은 저거 심정, 마음 상태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그 심정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말이 뭐냐, 혹은 그 심정이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사례가 뭐냐, 그게 기분이다. 그게 슈티뭉이다. 분위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내 기분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 기분과 분위기가 서로 조응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기분이니까 분위기가 이렇고, 근데 그 기분이라는 것이 어떤 세계를 열어 밝힌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분에 의해서 세계가 어떤 분위기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분이 세계를 열어 밝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그래서 무기분도 기분의 한 종류다. 무기분이 속에서 현존자는 실정을 느낀다. 그러니까 존재는 짐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왜 그런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 그것을 하이데거가 인식의 범위와 기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분의 범위에 비해서 인식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기분의 범위는 넓고 인식의 범위는 좁아서 왜 그런 기분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기분이 뭐냐? 하이데거가 볼 때 그게 불안이다. 그게 앙스트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말은 적실한 번역은 아닌데, 이 불안은 뭐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두려움이고, 순식간에 어떤 친숙한 세계가 한없이 낯설어지면서 느끼는 설명할 길 없는 어떤 두려움.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기 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근거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를 자신의 존재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것이 무의미로 꺼져버리고 무의미한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세계를 밝힌다. 다시 말해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 속에서는 불안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 세계가 무의미한 걸로 드러나니까 무의미한 걸로 밝혀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실존의 짐을 내가 떠안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절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현존자가 자신의 느끼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바로 던져져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이 세계에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있냐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던져져 있음. 게보르펜하이트입니다. 이게 게보르펜하이트인데, 이 보르펜이라는 말, 이것도 수동태로 바뀐 말인데 이게 베르펜이에요. 이 베르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내가 던져진 거예요. 내 의도하고 내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태에 던져진 거예요. 이 상태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것을 순간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내 삶을 떠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절망적인 겁니다. 하이데거가 그런 상황에서 그 기분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분이라는 게 현존재 바깥에서 들이닥치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기분은 덮친다. 기분은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계 내 존재의 방식으로 이 세계 내 존재 자체에서부터 피어오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세계 안에 있음 자체에서부터 이 기분, 다시 말하면 이 불안이 덮치는 거고, 그 불안이 덮쳤을 때 내가 던져져 있다고 절감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심정이니 기분이니 불안이니 하는 것들이 다 하나로 그렇게 이 현존재를 열어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심정의 다음에 이제 이해인데, 이해가 페어슈타인이에요. 페어슈타인이고, 이것의 명사형이 뭐냐면요, 페어슈탄트예요. 페어슈탄트. 이게 이제 칸트가 말하는 이 감성, 지성, 뭐 이성할 때 그 지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어로 하면요, 이게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가 영어에서는 이게 동사로 쓰이고요. 이게 understand하고 페어슈탄트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독일에서는 이게 명사로 쓰이고, 영어는 이걸 명사로 쓸 때는 ing를 붙여가지고 understanding을 하는데, 이 페어슈탄트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understand를 이해하면 돼요. 그때 그러면 뭘 안다는 소리냐? 현존재의 궁극 목적을 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명시적이고 아주 분석적이고 철저하게 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 존재는 아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분석적으로 이해는 못해도 아주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해의 첫 번째. 그러니까 현 존재의 근본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라도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understand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할 수 있음. 영어 단어에서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이 verstand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니까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 자신의 어떤 고유한 존재로 실존할 수 있음. 그러니까 존재 가능성. 그러니까 할 수 있음이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라는 말, 페어슈테인이라는 말에는 이 가능성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실존할 수 있음. 본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 본디 그게 장착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분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하게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어.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 본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이해가 자기 인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해라는 것은 단지 이해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만 느끼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가능성을 미래를 향해서 던질 수 있다. 혹은 나를 그 가능성을 향해서 던질 수 있어요. 그게 이해에 포함되어 있다. 그걸 이제 하이데거가 기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현 존재의 그 어떤 존재 양상 안에 이 기투가 있다. 독일어로 하면은 엔트부어프예요. 부어프는 이 베르펜에서 나온 말이고 이건 영어로 하면은 throw인데 이게 엔트는 뭔가를 생각해서 구상하여서 바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혹은 앞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젝트는 던진다고, 프로는 앞을 향해서 던진다. 프로젝트가 다 우리가 흔히 아주 자주 쓰는 프로젝트이고 구상이고 계획이고 기획이고, 그래서 기획해서 던진다. 그래서 기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기투하느냐? 나의 존재 가능성을 기투하는 거예요. 혹은 나 자신을 그 가능성을 향해서 기투하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궁극적 가능성, 궁극 목적을 향해서 나를 던진다. 혹은 나의 궁극 목적을 앞을 향해서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존재라는 거는 이렇게 자신의 궁극 목적을 기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그 궁극 목적에 따라서 세계 내부 존재자들의 의미를 기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노숙자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노숙자라는 존재는 결국은 어떤 궁극 목적을 상실한 그런 현 존재에 가까운 게 아닌가. 세계의 목적 연관이 심대하게 훼손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숙자의 삶은 궁극 목적을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해의 네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직관의 근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이해한다, 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본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이해 속에서,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이고, 그 봄의 의미를 포괄해서 하이데거가 고려하는 둘러봄, 그러니까 움지시트, 둘러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배려하는 돌봄, 브레이크지시트. 이런 것도 그 이해의 봄에 해당될 뿐만 아니고, 근원적으로는 현 존재가 자신의 궁극 목적을 통찰하는 봄. 이 통찰함.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전체로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전체로서 꿰뚫어 봄으로써 자신의 궁극 목적을 들여다보는 것. 그대로 보는 것. 이게 통찰하는 봄. 그래서 그 꿰뚫어 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기본 바탕으로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제 철학적인 어떤 직관, 뭐 본질 직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하이데거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해를 완성하는 것이 해석이다. 그래서 그 이해가 이미 있고, 그 이해는 말하자면 막연한 상황 이해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완성시키는 것이 해석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존재의 해석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해를 완성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가 세인의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함으로써 그걸 벗어던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삶이 세인의 삶이라는 걸 자각해내는 것, 이게 해석인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통과해서 막연한 이해가 어떤 구체적인 이해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그 이해와 의미의 관계를 들춰보는데, 세계 내부 존재자가 현존재에게 이해됐을 때 그 존재자가 의미를 얻는다, 그렇게 하이데거가 말을 해요. 존재자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존재의 이해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현존재 이해를 통해서 그 의미가 획득되는 겁니다. 의미는 현존재의 실존 범주이지 사물에 붙어 있거나 사물의 배후에 있는 특성이 아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건 현존재가 존재할 때만 발견될 수가 있다. 현존재의 존재와 무관하게 사물이 의미를 지닐 수가 없다. 현존재가 아닌 모든 존재자는 본디 무의미하다. 이게 하이데거의 이 존재론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건데, 처음에 우리 그 존재 시간 시작할 때 하이데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를 묻는다. 근데 존재를 묻는데 막연하게 물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걸어서 묻는 것, 참조하는 것이 현존재다. 그리고 그 현존재를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존재의 의미다. 그래서 이게 게프락트고, 물어지는 것은 존재, 그 다음에 베프락트고, 물을 때 참조하는 것, 물이 걸리는 것, 이게 현존재고, 그렇게 해서 에어프락트, 물어서 밝히려는 것, 이게 존재의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와 무관하게 이 세계에 있는 존재자들이 각자 자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현존재를 통해서만, 현존재의 이해를 통해서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면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사를 이해하는 근본적 태도예요. 물론 우리는 다 이렇게 얼기석이 다 얽혀 살기 때문에 나를 근본적으로 배제해 놓고 세계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죽더라도 내 새끼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벌써 그런 발상을 하기 때문에 세계가 의미가 없다 라는 말을 추상적으로는 언뜻 이해를 해도 그 말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없는데, 인간 자체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 생각을 하자고요. 내 새끼들, 부모뿐만 아니라 인간 인류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 세계가,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도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곰곰이 따져봤을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신이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신의 의미로 충만해 있겠지. 인간이 없더라도 그렇게 발상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근대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신이 있던 자리에 신을 몰아내고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 생각의 발전 끝에서 나온 것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걸 일단 배제해 놓고 결국은 가로치고 해놓고 이 세계는 인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의미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이해를 통해서 그것이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고 의미가 획득되는 것이지, 본래적으로 어떤 사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 의미에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책이다라고 제가 인간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사물이 있는데 개미에게는 전혀 다르게 그 존재가 오는 거라고요. 인간에게만 그런 존재로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사물을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가진 걸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인간을 떠나서 존재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절반을 이제 이해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가장 통속적인 존재와 존재 의미에 대한 설명이죠. 의미와 무의미 이야기를 계속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 존재와 비존재 이야기하는 거. 아주 쉽게 의미와 무의미. 내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세계 전체가 완전히 무의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인간이 이제 느끼는 실존의 어떤 절망적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는 버젓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나를 내가 짐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이데거 이야기하는 그 불안의 상황인 겁니다. 한 번도 그 무의미로 이 세계 전체가 꺼져버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이 존재 시간을 쓴 때가 1927년이에요. 독일이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에 패망했잖아요.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4년 뒤에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잖아요. 이 1927년은 독일의 상황에서는 비참한 시기예요. 이게 바이마르 시대예요. 바이마르. 이전까지는 독일은 통일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독일 제국 시대였고, 그 통일 제국의 그 황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저기 됐는데, 민주주의를 처음 하니까 극심한 어떤 불안과 혼란이 뒤엉킨 그런 시대라고요. 이 책이 나왔던 이 시기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는 불안이다, 세계는 절망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속에서 또 여러 정치 세력이 그럼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이던 시기예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던 그런 시기고, 프랑스군은 쳐들어와서 거기 남쪽에 라인한트 지방 다 점령하고 있고, 그거 돌려달라고 싸우고 막 이런 혼란한 시기 속에서 어떤 실존적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과 함께 이 세계가 어떤 총체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땅거미처럼 쫙 퍼져 있는 그런 시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세계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의미고 그게 무예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무는 그 무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 있어야 할 것은 있지 않고 없어야 할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 있어야 할 것들이 다 껍데기니까 그건 비존재인 거예요. 진짜로 있어야 할 게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 상황은 의미로 충만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깊은 무슨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슨 성령이 임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빛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눈을 뜰 때 세상이 정말 가장 환한 빛으로 빛나면서 온통 그게 성스러운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계는 의미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 의미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한 어떤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모든 의미가 다 증발해버린 정말 무의미한 어떤 세계로 나타날 때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극단적 상황을 대비해 놓고 보면은 이 세계에 의미를 준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세계에 의미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도 풍경도 날씨도 모두 현존대가 있을 때만 현존재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뭐 폭풍우가 친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심지어 저기 공룡시대라고 해보자고요. 공룡시대 바깥에서 소행성들이 날아와가지고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세상에 암흑이 되고 그래서 공룡이 다 멸종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허무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허무주의로 물론 귀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정반대로 의미로 충만한 세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세계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아까 심정 이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 레데예요. 레데. 말인데 이 말에 대한 서술은 모호한 데가 있어요. 말이 실존론적으로 동근원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조금 모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이 이렇게 언표된 것이 언어다. 그러면서 말과 언어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언표된 것이 언어다.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가 쓰는 말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일상을 쓰는 말이고. 그러면은 그 언어 이전에 어떤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오직 진정한 말함에서만 본래적으로 침묵함도 가능하다. 또는 말함에는 그 가능성으로서 들음과 침묵함이 속한다. 그래서 말에는 들음이 속하고 침묵함이 속한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때 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인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 하자면은 니체가 실스마리아에서 들은 그 계시체험, 영감 혹은 계시로 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 계시나 영감으로 오는 그 말이 세계를 열어 밝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으로 기분도 세계를 밝히고 이해를 통해서도 세계를 우리가 밝히고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을 통해서도 세계가 열려 밝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하늘에서 오는 말이고 그것이 계시고 영감이다. 그래서 니체가 영혼에게 그 영감을 받고 그렇게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이데거가 하는 말이 거의 틀림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 그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니체도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8일째 될 때 자기 제자한테 편지 쓰잖아요. 퍽퍽 울었다고. 눈이 퉁퉁 울어서 눈이 다 저기 됐다고. 눈병이 났다고.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는 들리니까 듣는 거고 듣고 침묵하는 건데 이런 식의 표현이 종종 그 서구의 어떤 고전 텍스트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플라톤의 그 저작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듣는 장면들이 나와요.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 듣는 소리에 따라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그걸 잘 말로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이 다이몬이 나한테 한 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말을 그러니까 내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세계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하이데거가 그런 식의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여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이 모호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감 잡기가 어려운데 존재시간 뒷부분에 가면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네 번째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이 퇴락이에요. 퇴락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페어팔이거든요. 이걸 빠져 있음 이렇게 이제 번역도 있는데 하이데거가 이 퇴락은 이해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의 부정적 모습이 퇴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설명하는 것이 현 존재가 현실에서 평균적으로는 세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인의 살아가는 그 양태가 바로 퇴락인데 그 퇴락이 어떤 이해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세 구성 계기를 하이데거가 빈말, 호기심, 모호성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게레데 이게 빈말인데 레데는 말함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이해를 구성하는 걸로 말을 했었잖아요. 그 말의 타락한 형태가 게레데인데 걔는 이게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끝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뒷말, 잡담, 공리공담. 세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이 게레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말은 세계를 닫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분도 세계를 열고 그 다음에 이해도 세계를 여는 건데 말도 세계를 여는 건데 이 게레데는 세계를 오히려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빈말이 되면 세계를 열어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닫아버리고 세계 내부 존재자를 은폐해버린다. 아까 에어 슐리센이라고 했잖아요. 열어 밝힌다. 연다는데 이걸 떼버리면 슐리센은 그냥 닫는다, 봉쇄한다. 그러니까 게레데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은폐해버리고 진실을 닫아버리는. 그 다음에 호기심. 호기심이라는 것이 이제 노이기어인데, 노이는 새로운 뉴예요. 뉴. 새로운 것을 기어는 이게 그 욕망, 탐욕, 새로운 것에 대한 탐욕인 거예요. 그 노이기어. 우리말로 호기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호기심은 우리말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말은 훨씬 더 센 말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이해를 구성하는 것 중에 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봄. 그 봄의 타락한 형태가 바로 노이기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인식이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거, 이게 봄인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첫 구절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보고자 한다,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게 첫 구절이에요. 그때 그 본다가 바로 안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봄으로서 알고자 하는 거고. 또 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보는 것은 본디 눈에 속한다. 눈에 속한 건데, 우리는 본다는 말을 다른 감각에도 사용한다. 들어보라, 맡아보라, 만져보라.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로 하는 말인데, 라틴어에서도 보다가 이렇게 보조동사처럼 쓰이는데, 우리도 맛봐라, 만져봐라 할 때 보라를 다 쓰잖아요. 보다가 근본적인 모든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본다가 아주 근원적이라는 거고, 우리가 감각한다고 할 때 거의 80%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 10%가 듣는 거고. 그래서 그 호기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호기심 어린 봄이라는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봄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건너뛰려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봄일 뿐이다. 그래서 끝없이 산만함을 쫓는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철학의 근본 기분이라고 말한 타우마 제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 형이상학의 제일 앞에 제1관 1장에 그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놀라움을 타우마 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 속에서 의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를 더 깊은 알물 향한 물음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타우마 제인이에요. 그런데 호기심에는 바로 그게 없어요. 보고 멋있다, 끝. 이게 호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 존재가 뿌리 뽑힌 채 있음이 이 호기심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런 호기심은 어떤 비밀스러운 차원도 존재하지 않고, 또 빈말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연적인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근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아서 보이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차원,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심연적 차원이 하이데거의 근원적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존재의 비밀과 진리의 심연인 거예요. 비밀스러운 차원과 심연적 차원, 이 하이데거의 가장 근원적인 관심사라는 것이 전기 하이데거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후기에 가서 그것이 아주 드물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퇴락의 양상이 뭐냐면 모호성이에요. 스바이 도이티시카이트인데, 도이티시는 이게 의미하다, 가리키다. 스바이는 둘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영어로 하면 ambiguity.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표면적인 그걸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빈말과 호기심을 근본에서 규정하는 것이 이 모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떤 것도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된다. 그래서 모호성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창조되더라도 이미 다 아는 것, 그래서 낡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면서 하이데거가 또 말하는 거예요. 예감하던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다 예감했던 일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내뱉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빈말은 예감하고 요구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오히려 실망해서 화를 낸다. 모호성 속에서 계속 예감할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모호성의 존재 양식은 인간들의 서로 함께 있음. 아까 서로 함께 있음이 공동 관심사를 놓고 함께 있는 걸 서로 함께 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서로 함께 있음도 철저히 지배한다. 모호하게 긴장하면서 서로를 살피고 남몰래 서로 엿듣는 방식으로 있다. 사람들은 호의라는 가면을 쓰고 반목을 연출한다. 모호성이라는 세인의 지배 양상은 하이데거가 몸담고 있던 대학 사회에서 하이데거가 느낀 것을 그대로 존재론적 언어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해요. 이 퇴락이라는 말은 굉장히 난 중립적으로 쓰고 있다. 깎아내리려는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또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가시 같은 말들을 읽어보면은 이게 세인의 지배에 대한 반감, 혐오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세인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당대의 그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이 이 언어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빈말과 모호성과 호기심이 규정하는 그런 일상적인 세계의 존재는 만사를 이미 보았고 만사를 다 이미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확실성과 진정함, 풍부함을 이미 확보했다고 여긴다. 이런 단호한 자기 확신의 근거의 현 존재는 본래적 이해 같은 것은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유혹하면서 자기 자신을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더욱 퇴락해 간다. 이걸 하이데거가 소외, 엔트프렘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자기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내면의 그런 의지 같은 것을 봉쇄해버리고 그것 바깥으로 자기 나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것들을 자기 바깥으로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게 소외라는 거예요. 그런 본래적 존재 가능성에서부터 현 존재가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 그러니까 소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소외인 겁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 소외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현 존재가 세인의 존재 양식에 던져져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그런 던져져 있음의 현사실성 속에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본래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 가능성 속에서 추구되는 것이 바로 본래적 실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 실존이라는 것은 퇴락의 일상성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변모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길을 다음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